15번째 25년 9월 17일 197페이지 등단 50주년 개정판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1 제1부 한의 모닥불 해냄 대하소설 3부작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비롯해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불꽃도 꽃이다 정글만리 허수아비춤 사람이탈 인간연습 비탈진 음지 황토 불놀이 대장정 중 단편소설집 그림자 접목 외면하는 벽 요양의 땅 상실의 풍경 어떤 설거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8페이지 작가의 말 매달 월말이면 보따리를 싸들고 열흘 정도씩 집을 비웠다. 그러다 보니 3년 세월이 흘러갔다. 그것은 태백산맥을 넘는 동반자 없는 등반이었다. 그 세월은 이제 4,500매의 원고로 쌓여 작품 태백산맥의 제1부가 되었다. 일단 등반을 멈추고 숨을 돌이키며 되돌아보니 해야 할 마땅한 말도 별로 없음을 느낀다. 15,000매 정도의 분량으로 쓰자고 마음 정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4,500매를 써오는 동안 나 자신에게 무수히 되풀이했던 질문들 앞에 다시서는 까닭이다. 분단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굳이 그것을 쓰고자 함에 대하여 무엇을 쓰느냐에 대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은 무성했다. 그 질문에 대한 일부분의 대답이 바로 4,500매인 것이다. 나는 작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청산댁, 황토, 요양의 땅, 불놀이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순환과 아픔을 쓰고자 했다. 그러나 내 의식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고 가셔지지 않았다. 의문과 회의와 질문이 많았던 때문일 것이다. 그것들을 월월이 간추리고 엮고 배를 짜기로 한 것이 태백산맥이다. 그 배는 소수인의 지상을 위한 비단이 아니라 다수인의 살을 감싸는 삼배나 모명이어야 했다. 민족 분단의 삶을 날돌과 시줄로 엮고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고자 하는 배짜기 작업이 어떻게 종합되고 통일을 이루어 잘려진 태백산맥의 허리를 잇는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그 짐을 나는 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허리 잇기 여문이 언제인가는 성취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동반자 없는 등반을 계속해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분단된 삶을 통찰함에 있어서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춘천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은 분단 비극의 시발점으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백산맥 제1부는 바로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얼마나 역사의 소금을 뿌렸으며 객관의 현미경으로 살폈는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1986년 7월 라오팅 라이 소설 태백산맥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를 흔히들 민족사의 매물시대, 현대사의 실종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치열했고 경량이 심했으며 분단사 속에서 또 그만큼 왜곡과 굴절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그 시대의 진실과 참모습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되살리느냐가 바로 분단 극복이고 통일지향일 것이다.
그 시대의 보고는 바로 오늘을 보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작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현장을 찾아다녔다. 소설은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일 수만은 없으며 엄연한 역사 사실 앞에서 소설을 쓰는 자는 제멋대로일 수가 없는 것이다. 태백산맥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증언을 토대로 하고 확인을 거친 것들이다. 그 이야기들을 소설로 엮으면서 나는 시대 진실에 냉정하고자 했고 우리의 오늘을 투영하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196페이지. 이상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대치해 있는 양대 세력 사이에서 제3의 세력이 될 수 있는 힘의 조직화가 없었다. 그의 생각은 환상이고 몽상이었다. 그리고 그건 그의 한계였다. 그의 빗속에 용해되어 있는 부르주아 근성은 환상가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혁명가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염상진은 김범우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혼자 민족의 발견이나 만이하게 방치해두면 이쪽에도 다소의 이익을 주는 셈이기 때문이었다. 읍내를 점령하기 전날 밤 굳이 김범우를 찾아가 피신하라고 일렀던 것도 그의 민족 발견을 위한 행위 때문이었다. 그가 얌전하게 선생 노릇만 했더라면 그런 사전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분명 정치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움직여 자기 존재를 드러냈고 그의 행위는 자칫 오해받을 위험성을 띠고 있었다. 그가 무턱대고 순천 바닥에 나갔다가 누군가 그를 오해하고 있던 혁명군에게 체포되면 영락없이 곤욕을 치를 것이었다. 그리고 벌교 바닥에서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가 체포되어 자신의 앞에 끌려오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았다. 더구나 체포해온 보아에게 그의 무죄를 해명해야 하는 옹색스런 입장에 처하고 싶지도 않았다. 미리 피신시키는 것이 우정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김범우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김사용 어른을 인민재판의 단상에 세웠던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였다. 먼저 지주인 그분을 보호하는데 떳떳한 명분을 세우고자 함이었고 다음은 다른 지주들을 처단하는데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단상에 세워진 김사용 어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분은 핏기 가신 창백한 얼굴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찡그리듯 눈을 꼭 감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단상을 내려올 때 머슴이 부축을 하긴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염상진은 그 모습에서 강한 거부의 뜻을 읽어냈다. 그런데 그분의 주름꼴이 심한 창백한 얼굴 위에 햇빛이 반사되는 느낌을 받았다. 언뜻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분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꼭 감은 눈과 눈물과 염상진은 한 가닥 전류가 찌르르 가슴을 관통하는 아픔을 느꼈다. 염상진은 얼른 외면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눈물이 생명을 건진 안도의 감루가 아니라는 사실이 머리를 치고 갔다. 염상진은 어두워진 다음에야 겨우 짬을 내어 그분을 찾아갔다.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고 그대로 밤을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네가 왜인 일로? 김사용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다. 염상진은 그토록 냉담한 그분의 얼굴을 여태껏 본 일이 없었다. 어르신, 저를 용서하십시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사영은 단장에 섰을 때처럼 양쪽 눈꼬리에 주름살이 겹치도록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사용은 숨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았다. 밤이 다 새어도 그 눈이 뜨이거나 그 입이 열릴 것 같지 않았다. 염상진은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음을 느꼈다. 그러나 자신은 김사용 어른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버린다고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염상진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마루로 나서며 찾아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어젯밤 오금제를 넣으면서부터 김사용 어른과 김범우의 생각이 다른 많은 생각들을 밀치고 염상진을 괴롭히고는 했다. 그건 패배감으로 직결되는 괴로움이었다. 또 그 패배감은 모멸감과 연결되었다. 그들의 소리 없이 비웃는 모습이 금방 눈앞에 어릿거리는 것만 같았다. 유원장 동무, 아침 진지 드시시오. 염상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양쪽 손에 그릇을 든 하대치가 싱긋이 웃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이 그렇게 태평하고 건강해 보일 수가 없었다. 염상진은 자신의 몸에도 탄력이 생기는 걸 느꼈다. 그래, 저게 바로 혁명전사의 모습이다. 불필요한 생각을 곱씹는 건 혁명의지를 약화시킬 뿐이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있을 뿐이다. 염상진은 심호흡을 하며 자리를 고치 앉았다. 벌써 밥이 다 됐소? 야, 헌디 찬이 없어서 어쩔게라. 그릇을 돗자리 위에 놓으며 하대치는 어쩔 수 있느냐는 듯 콧등을 찡그려 붙이는 웃음을 지어보았다. 이만하면 훌륭하오. 염상진은 밥 한 사발, 김치 한 보시기를 내려다보고 나서 하대치에게 진득한 웃음을 보냈다. 하동무도 같이 묵읍시다. 아니어라. 지는 동지들하고 함께 묵을랑마요. 밥 식는 뒤 싸게 드시시오. 하대치는 어찌 감히 맞바라보고 밥을 먹겠느냐는 듯 팔까지 저으며 황급히 일어섰다. 하동무, 아침 먹고 나면 보초를 빼고 다른 대원들은 잠을 재우시오. 그 다음 하동무는 나와 얘기 좀 합시다. 야, 그리 허겁구만이라. 염상진은 한 사발의 밥과 한 보시기 김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이 간소한 한 끼 식사였다. 그러나 겉보리죽이나 배추 시래기술에 비하면 성찬이었다. 어린 날로부터 지금까지 보릿고개라는 중궁기는 없어질 줄 몰랐고 소장농들이나 품바리꾼들은 오래 그 시절을 얼굴이 비치는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몸이 푸석푸석 부어오르는 무한기에 시달려야 했다. 모습만 사람이었지 먹고 사는 꼴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은 자연의 이변이 만든 불가항력적인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 그건 4,000년을 헤아리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봉건 체제로 이어져온 사회의 인위적 구조였다. 봉건 왕조가 와해되고 식민시대가 종지부를 찍은 시점에서 그 비인간적인 사회구조는 기필코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절박한 필요성 앞에 조자나 망설임이 있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 혁명만이 그 유일한 길임을 신봉했고 그 완성을 위해 줄기차게 뛰어왔던 것이다. 염상진은 숟가락을 잡은 소나기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밥속으로 깊이 찔러 넣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자. 투쟁을 하다 보면 죽마저 먹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때 이 밥은 더 없는 성찬으로 그리워질 것이다. 염상진은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릇이 사기로 되었음에 생각이 미쳤다. 무겁고 깨어지기 쉬웠다. 빠른 시간 내에 그것들을 나무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조계산에는 매년 겨울 숯을 구워내면서도 30년이 걸려 일회전할 만큼 참나무가 지천으로 덮여 있었다.
장기화될지도 모르는 투쟁을 위한 첫 번째 준비 작업이었다. 201페이지.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수가 빨갱이 맹근 단계요. 김범우는 아침 햇살이 반나마 차오른 지게문의 때묻고 낡은 창호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창호지의 누추를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누르깨하게 번진 얼룩이나 아무렇게나 찢어붙인 땜질 자리나 하나도 누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햇살은 그런 자리마저 가리지 않고 거울로 퍼지는 까닭인가 지게문 위로 드리워져 은밀한 그림거리로 밀려 올라가고 있는 그림자는 첨화의 것이었다. 그림자 끝은 볏집의 삐죽삐죽한 모습을 그대로 창호지 위에 그려내고 있었다. 그 그림자마저 초가지붕의 소목 같은 두툼한 질감을 지니고 있는 듯 싶었다. 갑자기 그 그림자의 처마 끝에 요동치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짹짹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참새 2마리가 뒤엉켜 날개를 부드득거리고 있었다. 김범우는 문득 그걸 싸움이라 여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걸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이내 참새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허공을 치며 푸득거리던 2마리 작은 새의 생기 넘치던 날갯짓이 잔영으로 남아있었다. 그래, 그것들은 싸운 게 아니라 분명 사랑을 한 것일 게다. 김범우는 되씹어 생각하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싸움. 김범우는 깊이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느리게 뿜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또 염상진이 생각났다. 김범우는 그의 생각을 떼쳐내려고 했다. 6일째 꼼짝없이 갇혀 지낸 동안 신물이 나도록 그를 생각했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투철한 의식의 사회주의자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토록 성급한 공산주의자로 변할 줄은 몰랐었다. 그의 지성은 어디로 증발했기에 인민재판을 주도할 수 있었으며 공개 처형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죄지은 자의 죽음은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 즉흥적인 방법과 감정적 행위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전개하고 있는 싸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말할지 모른다. 그런 공개 처형은 인민의 선동과 동원을 위해 혁명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방법은 이미 혁명을 성취시킨 나라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김범우는 염상진을 밀어내고 아버지를 생각하려고 했다. 문서방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인민재판을 치르고 난 다음부터 몸져 놓은 모양이었다. 의사 선생님도 댕겨가시고 했는디요. 별병은 아니라는디 어르신은 시름시름 앓으시는구만이라. 문서방의 설명이 없었어도 아버지의 병은 병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비록 무사했다고는 하지만 인민재판을 받은 아버지의 심적 타격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이 어렵지 않았다. 서방님, 서방님. 문서방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왜 그래요, 문서방? 김범우는 가슴이 철렁하는 걸 느끼며 지게문을 떼물다시피 했다.
웜에 서방님 얼렁 채비하시시오. 채비해요. 문서방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다. 김버부는 읍내의 사정에 변화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요? 금매 좌익들이 다 도망가 불고 읍내에는 순사들이 총미고 댕긴단께요. 김버부는 돌아앉으며 새 담배를 꺼냈다. 결코 반가움일 수 없는 감정을 밀어내며 우울이 가슴을 채워왔다. 또 시작된 싸움. 그건 암담한 우울이었다. 염상진과 그의 부하들은 어디로 피했을 것이며 군이나 경찰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을 거였다. 이념의 현수막을 내건 정치적 전쟁은 바야흐로 그 수레바퀴를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어느 쪽에서나 민족은 내세워졌으나 정작 수레바퀴 아래 깔려야 하는 건 민족이었다. 서방님, 싸게 채비허시란께요. 그럽시다. 가긴 가야지요. 김범은 한숨에 썩고 말하며 미적미적 문지방에 다리를 걸쳤다. 문서방, 그동안 배가 많았어요. 그만 들어가시오. 김범은 대나무로 든 사슴며 말했다. 어디요? 내게 그정 모시고 가야지라. 어르신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신디요. 문서방은 가당찮다는 듯 앞서 걷기 시작했다. 김범은 더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다면 그건 문서방이 지켜야 할 책무였던 것이다. 자식의 나이를 감안하지 않고 그런 당부를 한 아버지의 마음이 추운 바람으로 가슴을 적셔왔다. 아버지의 고적을 알 듯도 싶었다. 전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내심으로 큰 아들을 체념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해방이 되고 벌써 3년이 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귀향을 위해 소모하는 시간으로는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형이 집을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새벽마다 첫 샘물을 장독대에 올리고 무릎 꿇는 어머니의 합장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새벽 지성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심신의 곤욕을 치르고 물질적 손해를 보면서도 그런 큰 아들을 둔 것을 무언중에 긍지로 삼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 긍지는 촌스런 과시욕이 결코 아니었다. 벌교와 나간에 걸쳐 몇 대나 재산을 자랑할 수 있는 집안들은 꽤나 있었지만 그 자식들이 독립운동에 몸바치고 있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경사났다고 벌이는 잔치는 법관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은행원이 되었다거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더구나 벌교라는 지역에 작용하고 있는 행정적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범준 형님 같은 존재는 경리적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벌교는 한마디로 1인들에 의해서 구성, 개발된 의료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벌교는 나간 거울을 떠받치고 있는 나간벌의 끝에 꼬리처럼 매달려 있던 객가 빈촌에 불과했다. 그런데 1인들이 전라남도 내륙지방의 수탈을 목적으로 벌교를 집중 개발시킨 것이었다. 벌교 포구의 끝 선수머리에서 배를 띄우면 순천만을 가로질러 여수까지는 반나절이면 좋겠고 목포에서 부산에 이르는 긴 백길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목포가 나주 평야의 쌀을 실어낸 데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항구였다면 벌교는 보성군과 화순군을 포함한 내륙과 직결되는 포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벌교는 공반도와 순천, 보성을 잇는 삼거리 역할을 담당한 교통의 요충이기도 했다. 철교 아래 선착장에는 밀물을 타고 들어온 1인들의 통통배가 득식을 그렸고 상주하는 1인들도 같은 규모의 읍에 비해 훨씬 많았다. 그만큼 외색이 짙었고 읍 단위에 어울리지 않게 주재소 아닌 경찰서가 세워져 있었다. 읍내는 자연스럽게 상업이 털을 잡게 되었고 돈의 활기를 쫓아 유입 인구가 늘어났다.
모든 교통의 요지가 그러하듯 벌교에도 제법 짱짱한 주먹배가 생겨났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벌교 가서 돈자랑 주먹자랑 하지 말라는, 순천에 가서 인물자랑 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 멋자랑 하지 말라는 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돈을 쫓아 유입 인구가 늘어났다 한들 그들이 만지는 돈은 푼돈에 불과했고, 주된 경제권은 공공들과 소문난 지주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지주들은 땅이 제공하는 지부에만 만족하지 않고 1인들과 줄이 닿는 안전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가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족보와 지체를 내세우면서도 동계산이나 입속에 덧발라 그나마 양반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품격이나 인품 같은 것은 거의 손상해버리고 있는 잘못 개명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읍내 사람들도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 해도 다른데 농민들과는 달리 귀와 눈이 밝았고 따라서 입이 야무졌다. 돈의 마력 탓이었는지 읍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인들과 그런 대로 잘 어울려 살았다. 그런데 벌교의 그런 분위기에 김범준이 긴장의 찬물을 끼얹은 것은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1년이 가까워서였다. 학생지하 운동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나서 일본을 탈출했다는 것이 벌교에 퍼진 첫 번째 소문이었다. 선창에 들고 나는 배를 노리는 도둑이나 지키고 사고나 역전에서 일어나는 주먹배의 싸움이나 막던 순사들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서에서는 김사용의 집 근처에 잠복조를 배치하고 순실을 강화시켰다. 제놈이 뛰어야 벼룩이지 하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김범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디서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없었다. 지친 경찰에서는 잠복조를 철수시켰다. 석 달이 지나 김사용에게 소식이 왔다. 다 낡아빠진 북 하나를 허리에 매단 남루한 차림의 떠돌이 소리꾼이 어느 날 소리글식을 정했던 것이다. 지멋대로 질르는 소리오나 태우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르신께서 일찍부터 소리를 좋아하신다는 소문 듣고 요리 찾아왔으니 못하는 소리 들으시고 한술밥 내리시면 되겠구만요. 30 중반의 사내는 김사용을 응시하며 말했다. 김사용은 그 예사롭지 않은 눈이 무슨 사연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눈빛이 아니었어도 한 끼 밥을 청하는 소리꾼을 퇴할 김사용이 아니었다. 예로부터 소리글식을 정하는 사람치고 명창 아닌 사람이 없는 법인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사내는 대청마루에 정좌하더니 소리를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음의 소리 속에 범준이 춘부장님 소식 받으시오 하는 말이 섞이고 있었다. 사내가 옷섭에서 꺼낸 종이 쪽에는 아버님 소자는 무사옵니다 하는 글이 적혀있을 뿐이었다. 틀림없는 아들의 필적이었다. 구례에서 왔다는 그 사내는 아들 범준이를 모른다고 했다. 자신과 접선되는 사람한테서 그 쪽지를 받았을 뿐이고 만수의 독립군에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은 구두로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언제 오게 될지 모르지만 독립 자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 사내는 몇 끼를 굶는 것처럼 억척스럽게 밥을 먹고는 자리를 들고 일어섰다. 김사용이 모자를 내밀자 어르신 그런 것이 단회간 근거가 됩니다. 사내는 스치듯이 낮고도 빠르게 말했다. 김사용은 반사적으로 돈을 조끼 주머니에다 쑤셔 넣었다. 한평 천지 늙은 모험이 이름도 밝히지 않은 사내는 천연덕스럽게 소리를 뽑아대며 멀어져 가고 있었다.
아무 천중 늙은 몸이. 김범순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읍내를 왁자하게 만든 것은 그로부터 반년쯤 지나서였다. 그보다 2개월 앞서 김범수는 평양이 고향인 황혜룡과 함께 집에 나타나서 독립자금을 가지고 갔었다. 읍내에 퍼진 소문은 헌병대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 업에서도 기어코 인물 나부럽고만 그랴. 금매의 말이시 재석산 브랑코가 있긴 있는디 그런 인물 하나 못 나올라던가. 참말로 벌교 사람들 면체면은 헛것이구마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다. 어떤 때 김범우의 기억 속에서는 형 범준의 모습이 아슴부레하게 흐려지고는 했다. 형과는 10살 터울이었고 그 사이에 누나가 셋이 있었다. 수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형은 아버지만큼 큰 남자라는 인식이 범우에게는 박히게 되었다. 형이라고 해도 살가운 정을 느끼기보다는 믿음직스러우면서도 어려웠다. 형과 헤어진 것이 9살 때였으니까 어느덧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동안 형은 3차례인가 단에 갔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염상진도 보았던 사진을 통해서 독립군인 형의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지금 또 형의 얼굴을 떠올려보려 했지만 사진의 모습만 분명해질 뿐 그 전의 얼굴은 뿌옇게 흐렸다. 김범우는 아버지가 73, 어머니가 75임을 새삼스럽게 상기했다. 서방님,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앞서가던 문서방이 무료 했던지 뒤돌아서며 말을 꺼냈다. 김범우는 무슨 말인지를 눈으로 물었다. 금께 말이오. 염상진인가 유은장 동무란가 하는 사람이 뭐라기를 지수들 전답을 싹 다 뺏어갖고 수작인들한테 골고루 갈라준다고 했다는디 그것이 참말을 깨라. 김범우는 10개 웃었다. 염상진이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신만만하게 외쳤을 말이었다. 문서방 생각으로 참말 같소? 금매 말이오. 그렇게 됨사 실을 짝인 한낱도 없을 것이지만서도 시상에 고른 기맥긴 심이 어디 있을라디냐 하는 생각이 듬시로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이 요상 시렵단께라. 김범우가 대답을 하지 않고 되물었던 것은 문서방이 말을 하는 동안 마땅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지수의 땅이 몰수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분배된 땅이 결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키기가 난감했다. 그걸 납득시키자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반에 걸친 장부항서를 늘어놓아야 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기에는 문서방은 너무나 무지했다. 그렇다고 염상진의 말을 전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일축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더구나 모호하게 대답을 얼버무릴 수도 없었다. 그건 문서방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었다. 문서방은 문서방 이름으로 된 땅을 갖고 싶죠. 하문이라 살아생전에 안 되면 저성에 가서라도 풀고 잡은 소원인데요. 그럴 테지요. 만약 그 소원이 풀려 열맞이기쯤 논이 생겨 농사를 지었는데 그 쌀을 몽땅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러려면 연병한다고 농사를 지어라? 문서방은 눈까지 부릅뜨며 소리쳤다. 그렇지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지요. 그럼 쌀을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 나라에 내놓고 매달 배급을 타다 먹으면 어떻겠소? 미쳤간디요? 지가 진 농사에 죽이 끓든 밥이 끓든지 손으로 간수하는 맛에 살째 모신 초침 맛이라고 배급을 타다 먹어라. 난장 맛을 동네 같지도 아니겠고 그런 농사도 안 지어라. 그런 농사도 안 짓겠다면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겠소? 그 누구의 명예도 아닌 수백 마지기 눈에 공동으로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정해진 양을 배급 다 먹는 것 말이오. 어허, 갈수록 태산이시외. 아, 니 것도 내 것도 아닌 노네. 그놈의 농사에 아주 잘 돼야 먹겠소. 지 농사에 짓댔기 쎄빠지게 이를 놈 하나도 없을 것인께 가시려고 하면 쭉쟁이만 수북할 농사에 지나마나 아니겠소? 문서방, 염상진이가 논을 분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요. 무엇이 어째라 명예도 없는 땅에 다 한꾼의 농사 짓고 배급 타먹는다는 것 말인게라. 그래요. 모험에 시장스럽고 깝깝한 거 그것도 말이라고 한단가. 그래서다 한푼에 잘 살게 된다고 두드려 쌓는 같구만. 근데 그건 공연불이요. 시장 사는 이치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내 덕밥 배추가 쥔내밥 배추보다 속살이 더 여물게 차는 이치가 뭔지도 모르고. 문서방은 찔끔해져서 얼른 입을 다물고 김보무를 쳐다보았다. 김보무는 못 들은 척 앞만 보고 그랬다. 큰께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시상이요. 족본다고 지수는 뺏어서 공짜로 죽었어? 다 지그들 이렇게 해쳐무는 짓거리세. 문서방은 뒤처지어 오며 맥빠진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고 있었다. 김보무는 당황스러웠다. 설명을 한다는 것이 그만 염상진례를 모략하거나 외도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반응은 분명 자신의 번뇌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소작인들의 무조건적인 땅 소유 욕망 앞에서는 그런 거부나 불신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설명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김보무는 그 정도에서 끝내기로 했다. 문서방의 태도로 보아 염상진의 말에 솔깃했던 것이 분명했고 그런 기대를 단념시킨 것만으로도 효과를 거둔 셈이었다. 문서방, 조금만 기다려봐요. 농지개혁이 실시되면 문서방도 문서방 이름이 적힌 땅을 갖게 될 테니까요. 김보무는 풀이 죽은 문서방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니기를 복을 믿는 자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라. 문서방은 벌컥 화를 내듯이 언성을 높였다. 김보무는 순간적으로 언짢았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웃음을 지어 보였다. 믿는 자기니 하나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참, 서방님도 유식하신 양반이 그걸 몰라서 물으신단가요? 문서방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람이 새는 헛웃음을 쳤다. 김보무는 그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문제였다. 짐작은 하고 있어. 그런데 자긴들이 그리도 안 믿는다 말이오. 지수 양반들이 양심적으로 해야 묵지라 농지개혁한다는 말이 나돔스름부터 지조들이 뒷구녕으로 실금실금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서방님도 다 아시제라. 김보무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농지개혁에 대비해서 지수들은 자기네 농토를 가난한 친척들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서 은폐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그건 우선적으로 분양양도권을 가진 자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었다. 지수의 법적 토지가 줄어드는 만큼 자긴들은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였다. 참말로 순사가 들었다 하면 몽둥이 찜실 당할 소리지만
서방님 앞이니께 하는 소린디 사람들이 어째서 공산당 하는지 아시오?